전 세계 학술계가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60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한글의 기원이 중국 출신의 한 교수로 인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들을 제시한 해당 교수의 주장에 옥스퍼드, 케임브리지와 같은 세계적 언어학자들까지 고개를 끄덕이며 한글의 중국 기원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이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학계 전체가 믿어버린 이 중국 기원설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의 말도 안 되는 허점이 단 한 사람에 의해 밝혀져 버렸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그는 이 충격적인 진실을 아마 한국에서도 몰랐을 거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한글의 중국 기원설을 어떻게 반박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대체 그 충격적인 진실의 정체가 뭔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대학교에서 비교언어학과 음성학을 가르치는 에드워드 로렌스입니다. 2025년 5월, 제 학문적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보스턴 국제학술원에서 개최되는 동아시아 문자체계 심포지엄 참가 등록을 마치던 날이었어요. 등록 데스크에서 프로그램 책자를 받아들고 뒤조연설 목록을 살펴보다가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한글의 중국적 기원 새로운 역사적 발견이라는 제목 아래 베이징 대학 장의 교수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30년 넘게 한글 연구에 매진해온 하버드 교수로서는 그 제목 자체가 황당하게 느껴졌죠. 심장이 저절로 두근대더군요. 한글은 한국 세종대왕이 창제한 고유 문자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인데 이런 도전적인 주장이 기조연설로 채택되었다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불안함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새로운 역사적 증거가 발견된 걸까?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죠. 제가 한글 관련 연구를 해오면서 발견한 모든 증거는 한글이 세종대왕의 독창적 발명품이라는 사실을 지지하고 있었으니까요. 에드워드, 자네도 참석했군.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옥스퍼드 문자학과의 마이클 톰슨 교수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제 어깨를 툭툭 치며 장회의의 발표 제목이 적힌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얼굴에는 흥분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이클은 장회의가 명나라 궁중 문서고에서 새로운 자료를 발굴했다는 소문을 귓속말로 전해주었고 이번 발표가 학계에 폭탄을 던질 것이라고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이클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장회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제 학문적 기반이 흔들릴 수 있었죠. 자리에서 조금 떨어져 프로그램 책자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장회의의 발표는 내일 오전 첫 세션이었고 90분이나 할당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45분 발표의 2배였죠. 주최 측이 장회의의 발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현기증이 느껴졌고 갑자기 물 한 잔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 누워 한글 창제에 관한 모든 연구 자료를 머릿속으로 다시 정리해보았어요. 훈민정음 해례본, 세종실록의 기록, 한글의 과학적 구조까지 모든 증거가 한글이 세종대왕의 독창적 창조물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회의가 이 모든 정설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정말로 발견했을까요?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컨벤션 센터 대강당은 이미 700명 이상의 학자들로 붐볐습니다. 자리가 부족해 일부는 뒤쪽 벽에 기대어 서 있을 정도였죠. 전 세계에서 모인 언어학자, 문자학자, 역사학자들이 장회의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변에서는 이미 장회의의 새로운 발견에 대한 기대감 섞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각국의 저명한 학자들이 오늘 패러다임이 바뀔지도 모르겠군이라며 흥분된 목소리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저는 이상하게 고립된 느낌이었어요. 누구도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모두가 장회의의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정확히 오전 9시 심포지엄 위원장이 단상에 올라 장회의를 소개했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지는 장회의의 목소리는 엄숙했고 마치 역사적 순간을 증언하는 듯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오늘 기조연설을 맡아주실 베이징 대학교 장회의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교수님은 동아시아 문자 발달사의 세계적 권위자로 지난 20년간 중국 고문원 연구에 큰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오늘은 한글의 중국적 기원이라는 주제로 학계에 충격적인 발표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당을 가득 채운 박수 소리 속에서 장웨이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외모를 지닌 학자였고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회색빛이 도는 검은색 양복에 붉은색 넥타이 차림이었는데 굉장히 격식을 갖춘 모습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우라가 풍기더군요. 표정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마치 큰 비밀을 알고 있다는 듯한 신비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장웨이는 차분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오늘 저는 지난 5년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 발표는 동아시아 문자학계에 상당한 파문을 일으킬 것입니다만 학문적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학자들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슬라이드가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훈민정음 명나라 학자들이 조선에 전수한 문자체계.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장웨이는 느긋하게 물 한 잔을 마시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2022년 저는 베이징 자금성 지하 문서고에서 우연히 한 중요한 문헌을 발견했습니다. 명나라 영락제 시기의 궁중 기록으로 조선과의 문화 교류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서 장웨이는 다음 슬라이드에 고문서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에 중국 전통 서체로 빽빽하게 글자가 적혀 있었고 붉은색 도장도 몇 개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만으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었지만 장웨이는 자신만만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1420년 조선 사신단이 명나라를 방문했을 때 영락제는 특별히 궁중학자들에게 조선의 언어 상황을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한자를 사용했지만 한국어의 문법 구조와 발음이 한자와 맞지 않아 문맹률이 높았죠. 이에 명나라 학자들은 조선을 위한 새로운 문자 체계를 설계했고 이를 조선 사신단에게 전달했습니다. 장웨이의 말에 강당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놀라움을 표현하는 작은 탄성들이 들려왔고 일부 학자들은 급하게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장웨이는 더욱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계속해서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한글 자모와 파스파 문자, 몽골 문자를 비교한 표가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글의 자음 기역 니은 디귿 이을 미음 비읍 시옷 찌읒 몽골의 파스파 문자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파스파 문자는 쿠빌라이 칸 시대의 티베트 승려 파스파가 창안한 것으로 원나라를 거쳐 명나라에도 전해졌습니다. 명나라 학자들은 이 파스파 문자를 기반으로 조선어에 맞게 수정한 문자 체계를 개발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훈민정음의 원형입니다. 저는 장웨이의 주장에 충격을 받아 자리에서 일어나 반박하고 싶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져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변에서는 장웨이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만 이상한 사람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장웨이의 발표는 계속되었습니다. 세종은 이 문자 체계를 받아들인 후 정치적인 이유로 이를 자신이 창제한 문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명나라의 속국이었고 독자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전하창제라고 나와 있지만 이는 실제 창제가 아니라 채택과 수정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장웨이의 주장은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심지어 세종이 창제할 수 없었던 이유까지 제시했습니다. 15세기 조선은 그런 혁신적인 문자 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의문학적, 과학적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한글의 자모 구조가 인간의 발음 기관을 본떴다는 설명도 후대에 덧붙여진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이런 음성학적 지식은 오히려 티베트 불교의 전통에서 발달했고 파스파 문자를 통해 발전된 것이죠. 장웨이의 마지막 슬라이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어서 결론적으로 한글은 조선의 독자적 창조물이 아니라 명나라가 조선에 전수한 변형된 파스파 문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청중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학자들이 열렬한 박수를 보내고 있었고 일부는 기립박수까지 쳤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군 이라며 감탄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렇게 빈약한 증거와 억측에 가득 찬 주장에 모두가 설득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고 저는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왼손을 높이 든 채 제 존재를 필사적으로 알리려 했지만 사회자는 마치 의도적으로 제 손을 무시하고 다른 학자들에게 질문 기회를 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제 존재를 무시하는 듯 했습니다. 독일의 한스 밀러 교수가 처음 질문했습니다. 장웨이의 발견이 획기적이라고 치켜 세우며 훈민정음 해례본이 조작된 것이냐는 질문이었죠. 장웨이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완전한 조작이라기보다 정치적 재구성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으로 프랑스의 소피 뒤부아 교수가 세종실록의 기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장외인은 이를 당연히 자국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술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학자들의 질문이 이어졌고 장외인은 모두에게 설득력 있는 답변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계속 손을 들고 있었지만 끝내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회자가 시간 관계상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했고 장외인은 청중의 열렬한 박수를 받으며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휴식 시간, 저는 심하게 동요된 상태로 다른 학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우선 예일대학의 캐롤 스미스 교수를 붙잡았습니다. 얼굴이 달아오른 채로 캐롤에게 장외의 주장이 기존 연구 결과와 완전히 배치된다고 항변했습니다. 훈민정음 헤레보는 이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검증된 문헌이라는 점을 강조했죠. 그러나 캐롤은 차분하게 장외이가 발견한 명나라 문헌이 상당히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한글과 파스파 문자의 유사성은 이전에도 일부 학자들이 지적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롤의 반응에 좌절감을 느끼며 독일인 학자 한스에게 다가갔습니다. 한글의 자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것으로 이는 파스파 문자나 어떤 중국 문자와도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한스는 마치 제가 과거의 패러다임에 사로잡힌 9세대 학자인 양표정을 지으며 역사는 계속 재해석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장외이가 제시한 명나라 문헌이 꽤 설득력이 있으며 문자의 형태적 유사성은 우연의 일치라기엔 너무 많다고 주장했죠. 여기에서 멈출 수 없었던 저는 프랑스인 고문헌학자 피에르에게도 다가가 봤습니다. 고문헌 전문가로서 장외이가 보여준 명나라 문서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습니다. 단순히 사진 몇 장으로 그렇게 중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고 추궁했죠. 그러나 피에르는 어깨를 으쓱하며 장외인은 그동안 신뢰할 만한 연구 결과를 많이 발표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문자의 발전 과정을 고려하면 한글이 완전히 독자적으로 창제되었다는 것은 항상 의문이었으며 이제 그 수수께끼가 풀린 것 같다고 덧붙이더군요. 이때 저는 거의 정신을 놓을 뻔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장외의 편을 들고 있었으니까요. 마치 제가 어떤 대단한 사실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어요. 소외감과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어쩌면 제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건가 싶기도 했죠. 하지만 제 연구 경험과 한글에 대한 지식은 분명히 장외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오후 세션이 시작되기 전 저는 용기를 내어 직접 장외에게 다가갔습니다. 장외인은 20여 명의 학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모두가 장외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장외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 저는 하버드대학교의 에드워드 로렌스입니다. 한글 연구를 30년 넘게 해온 학자로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장외인은 여전히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로렌스 교수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이 발견하셨다는 명나라 문헌의 실물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왜 이런 중요한 발견이 지금까지 다른 학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장외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지만 여전히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 문헌은 현재 베이징 자금성 박물관에서 보존 처리 중입니다. 공개적으로 전시되기 전에 학술적 가치를 먼저 알리고 싶어 이번 발표를 준비했죠. 정식 논문과 함께 모든 증거 자료를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 장외의 대답은 모호했지만 주변의 학자들은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글의 자모 구조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것이라는 헤레본의 설명은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이런 혁신적인 발상이 명나라 학자들에게서 나왔다면 중국 내 다른 문자에서도 유사한 원리가 발견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장외인은 갑자기 주변 학자들을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향해 약간 거만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로렌스 교수님, 그것이 바로 제가 발견한 문헌의 핵심 내용입니다. 명나라 궁중학자들은 티베트 불교의 음성학과 몽골 파스파, 문자의 원리를 결합하여 이 혁신적인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선에 전해진 거죠. 세종은 이를 받아들여 약간의 수정을 가했을 뿐입니다. 주변에서 경탄의 소리가 들렸고 몇몇 학자들은 장외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고립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실록에는 분명히 세종이 친히 28자를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당시 신하들의 반대 상소문도 남아 있습니다. 만약 한글이 명나라에서 온 것이라면 왜 신하들이 한자를 버리고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것은 오랑캐와 같은 행위라고 비판했을까요? 이 질문에 장웨이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했지만 곧 여유로운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말했습니다. 로렌스 교수님, 역사 연구에서 문헌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모든 왕조는 자신들의 업적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지요. 세종은 분명 훌륭한 군주였고 그 문자를 조선에 성공적으로 도입한 공은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적으로 세종의 창조물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그런 논리대로면 세상의 모든 걸 세종이 만들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주변에서 마치 비웃는 듯한 웃음소리가 들렸고 몇몇 학자들이 저를 향해 측은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마치 제가 순진한 어린아이처럼 느껴졌어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장웨이는 저를 향해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학문적 토론은 항상 환영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학자들을 향해 돌아서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완전히 무시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황급히 빠져나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에는 좌절감이 가득했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뭔가 큰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장웨이의 카리스마와 권위에 현혹된 것일까? 그날 오후 세션은 더욱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여러 발표자들이 장웨이의 이론을 기정사실화하며 각자의 연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논의했습니다. 한글의 중국 기원을 고려할 때 장웨이 교수의 획기적 발견에 기초하여 같은 문구가 계속해서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심포지엄 주최 측에서 발행한 당일 뉴스레터에도 한글, 명나라, 문자 전통이 연장선상에 있다 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저녁 리셉션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웨이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중심이었고 주변에는 항상 수십 명의 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구석에 서서 혼자 와인 잔을 기울이고 있었죠. 몇몇 학자들이 저를 불쌍히 여기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한두 명은 다가와 너무 실망하지 말라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는 건 항상 어려운 법이라고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더 큰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장웨이의 주장과 그에 대한 학계의 반응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제가 가진 한글 관련 자료들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영문 번역본, 세종실록의 기록, 한글 자모의 과학적 설계에 관한 연구 자료들까지. 이 모든 증거가 세종의 독자적 창제설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이 장웨이의 주장에 현혹된 것일까요? 심포지엄은 3일간 계속되었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한글의 중국 기원이 동아시아 문자 연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패널 토론이 있었는데 저는 참여 요청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몇몇 학자들이 이미 자신들의 교재와 논문에 장웨이의 이론을 인용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날 폐회식에서 학 회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동아시아 문자 연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역사적 순간이 되었다고 선언했고 장웨이에게 특별 공로상을 수여했습니다. 심포지엄이 끝나고 보스턴에서 케임브리지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열정을 쏟아부은 한글 연구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언가 이상하다는 감각이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장웨이의 증거는 지나치게 빈약했고 주장에는 여러 논리적 허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모든 학자들이 장웨이의 말을 맹목적으로 신뢰했을까요? 집에 도착한 후 저는 연구실에 틀어박혔습니다. 집에서는 제 상태를 걱정하는 모습이 역력했지만 저는 그저 중요한 연구가 있어라는 말만 남긴 채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장웨이의 주장을 반박할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 학문적 명예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역사적 진실을 위해서도 필요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거의 모든 시간을 연구실에서 보냈습니다. 한글에 관한 모든 자료, 파스파 문자와 몽골 문자에 관한 연구, 15세기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에 관한 역사 자료까지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밤낮 없이 연구하다 보니 체중이 10kg 가까이 빠졌고 수염도 길게 자랐습니다.
가정에서는 종종 밤늦게 저를 도서관에서 찾아와 집으로 데려갔고 제대로 된 식사를 챙겨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학계에서 모두가 장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옳은 것 아닐까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니에요. 한글은 인류 문자 역사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창조물 중 하나입니다. 그것을 중국의 것으로, 그것도 이렇게 허술한 증거로 둔갑시키는 건 학문적 사기예요. 제가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한숨이 이어지고 제 이마에 가벼운 입맞춤이 느껴졌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건강은 꼭 챙기세요. 당신이 쓰러지면 누가 진실을 밝히겠어요? 7월 말, 제 이메일에 한 알림이 도착했습니다. 동아시아 문자 재심포지엄 장의 교수의 추가 발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9월 말 보스턴에서 열릴 후속 심포지엄에서 장회의가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자신의 이론을 강화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장회의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하겠다고요. 8월 한 달 동안 저는 미친 듯이 반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PPT 슬라이드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디자인했고 모든 주장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핵심 내용, 세종실록의 기록, 한글 자모와 중국 문자의 구조적 차이점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또한 한글 자모의 과학적 설계 원리를 도식화하고 발음 기관과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그림도 준비했습니다. 한글이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근거 자료와 국제언어학계의 평가를 모은 보고서도 작성했습니다. 심지어 장의가 보여준 명나라 문헌의 사진을 자세히 분석하여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9월 25일, 저는 다시 보스턴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불안하고 망설이는 에드워드는 사라지고 확신에 찬 새로운 에드워드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도 발표 자료를 검토하며 가능한 모든 반론에 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가 제 안에 불타올랐습니다. 재심포지엄 첫째 날, 컨벤션 센터 로비에서 마이클 톰슨을 만났습니다. 당시 마이클은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치려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마이클의 눈이 커지며 놀란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달라진 외모 때문인지 아니면 제 눈빛에서 느껴지는 결연한 의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더군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저의 모습은 확실히 3개월 전과는 달랐을 테니까요. 이어서 마이클은 마침내 입을 열어 오늘 장회의가 더 놀라운 증거를 가져올 예정이며 그것이 자신의 이론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고 마이클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제 어깨를 두드리며 행운을 빌어주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지만 그러면서도 눈빛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마이클은 제가 또다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측은한 마음으로 그런 눈빛을 보낸 것 같네요. 대강당은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단상 근처의 스크린에는 한글의 중국적 기원 새로운 증거와 확증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장회의의 첫 발표 이후 3개월 동안 장회의의 이론은 더 많은 지지자를 얻었고 여러 학술지에 관련 논문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한글의 중국 기원을 이미 증명된 사실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장회의는 더욱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최근 추가로 발견된 명나라 문헌이라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내용인즉 명나라 학자들이 조선의 문자 창제 기술을 전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장회의는 조선 사신단에게 전달된 문자 설계도라는 것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한글 자모와 비슷하게 생긴 기호들이 그려진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세종은 실제로 문자 창제 능력이 없었습니다. 15세기 조선은 그런 언어학적 혁신을 할 만한 과학적 지식이 부족했어요. 한글은 중국 학자들이 설계한 문자를 세종이 정치적 목적으로 조선 것이라고 주장한 것뿐입니다. 장회의의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사회자는 다른 학자들에게 먼저 발언권을 주었습니다. 몇몇 질문이 오갔지만 대부분 장회의의 이론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손을 들었고 이번에는 사회자가 저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네, 하버드대학교의 에드워드 로렌스 교수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어서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장회의 교수님,
한글 연구자로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제가 발표 자료를 준비해왔는데 제 질문을 시각 자료와 함께 설명해도 될까요? 장외인은 약간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어서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죠. 물론이죠. 로렌스 교수님. 학문적 토론은 환영합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히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집중되는 것이 느껴졌고 귓가에 혈액이 요동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백 명의 세계적 학자들 앞에서 저는 이제 역사적 진실을 밝히거나 아니면 학문적 명예를 영원히 잃게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단상으로 향하는 몇 걸음이 마치 수킬로미터처럼 느껴졌습니다. 장외인은 단상 한쪽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얼굴에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서 경계심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단상에 오르는 순간 온몸의 근육이 긴장으로 굳어버린 듯했습니다. USB를 연결하려는데 손이 심하게 떨려 몇 번이나 실수했습니다. 청중 중 몇몇이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내가 준비한 증거는 확실해. 분명 한글의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야.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침내 노트북이 연결되고 첫 슬라이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맑은 정신과 확고한 의지가 제 몸을 가득 채웠습니다. 청중들을 향해 돌아서자 그들의 얼굴이 기대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저는 한글 연구에 30년 이상을 헌신해온 학자로서 장의희 교수님의 주장에 몇 가지 중대한 의문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 슬라이드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원문과 영문 번역본이었습니다. 한글 창제에 관한 가장 중요한 1차 자료는 1446년에 발간된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이 문헌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최근까지 세계 여러 학자들에 의해 그 진본성이 검증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전하창제라는 문구를 강조했습니다. 해례본에는 분명히 전하창제, 즉 전하임금께서 창제하셨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채택이나 수정이 아닌 세종이 직접 창제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종실록의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종실록에는 세종이 친히 언문 28자를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시 많은 신하들이 한글 창제를 반대했다는 상소문도 남아 있습니다. 이 상소문에서 신하들은 우리와 중국이 모두 한자를 써왔는데 별도의 문자를 만드는 것은 오랑캐몽골, 여진과 같은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만약 한글이 중국에서 온 것이라면 이런 반대가 있었을까요? 장외인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몸을 비틀었습니다. 청중 중 몇몇이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고 일부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글 자음의 과학적 구조를 보여주는 도식이었습니다. 한글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이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붙는 모양, 이음은 입술의 모양, 시옷은 이의 형상,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이런 상형의 원리는 파스파 문자나 어떤 중국 문자와도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어서 모음 체계도 설명했습니다. 한글 모음은 천하늘, 지땅, 인사람의 철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점은 하늘, 은은 땅, 이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이 세 기본 요소의 조합으로 다른 모음들이 만들어졌죠. 이런 철학적, 과학적 원리는 파스파 문자와 전혀 다릅니다. 이제 장외이가 보여준 명나라 문헌 사진을 분석하는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장외이 교수님이 보여주신 명나라 문헌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서의 서체와 종이 질감을 분석한 결과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우선 사용된 종이는 15세기 명나라 공문서에 사용된 종이와 다릅니다. 당시 명나라 황실 문서는 특별한 질감과 색을 가진 종이에 작성되었는데 이 사진에서 보이는 종이는 그보다 후대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외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 로렌스 교수님. 그 분석은 어떤 근거로 하신 겁니까? 당신은 그 문서를 직접 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이 보여주신 사진을 분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 분석이 틀렸다면 원본을 공개하여 다른 전문가들이 검증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언제 그 문서가 공개될 예정인가요? 장외인은 말문이 막혔는지
잠시 침묵했다가 마지못해 대답하더군요. 아직 보존 처리 중이라 당장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곧 저는 장외의 말을 끊고 계속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이 보여주신 조선 사신단에게 전달된 문자 설계도는 어떻습니까? 이 문서의 출처와 연대는 어떻게 검증되었나요? 장외인은 점점 더 불편한 표정이 되어갔습니다. 그것도 동일한 문서 묶음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장외 교수님이 주장하신 한글과 파스파 문자의 유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한글 자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지읒이 파스파 문자와 유사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화면에는 두 문자를 정확히 비교한 표가 나타났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표면적 유사성은 몇몇 글자에 국한되어 있고 그마저도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모의 구성 원리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파스파 문자는 티베트 문자를 변형한 것으로 각 글자의 형태가 발음 기관과 관련이 없습니다. 반면 한글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것으로 이는 세계 문자 역사에서 유례없는 혁신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고 일부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글은 세종대왕이 독자적으로 창제한 문자입니다. 이는 훈민정음 해례본, 세종실록, 그리고 한글의 과학적 설계 원리를 통해 명확히 증명됩니다. 장외 교수님이 제시한 증거는 아직 공개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으며 현존하는 역사적 증거와 모순됩니다. 저는 청중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말을 마쳤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당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마이클 톰슨이 손을 들었습니다. 로렌스 교수님,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장외 교수님이 주장하신 15세기 조선은 그런 언어학적 혁신을 할 만한 과학적 지식이 부족했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조선의 과학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기다리던 질문이었거든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톰슨 교수님. 15세기 조선은 과학과 문화 분야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자랑했습니다. 세종시대에는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기, 물시계, 혼천해 등의 과학기기를 발명했고 음악의학서 편찬 등 다양한 업적이 있었습니다. 세종은 집현전을 설치해 젊은 학자들을 육성하고 학문 연구를 장려했지요. 이런 높은 학문적, 과학적 토대가 있었기에 한글과 같은 혁신적 문자 체계의 창조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프랑스의 소피 듀부아가 질문했습니다. 장외 교수님이 보여주신 명나라 문헌은 언제 어디서 발견되었으며 왜 지금까지 다른 학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나요? 모든 시선이 장외에게 향했습니다. 곧이어 장외는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이전과 달리 자신감 있는 모습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목소리까지 약간 떨리더군요. 그 문헌은 2022년에 베이징 자금성 지하 문서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보존 처리 중이고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해서입니다. 독일의 한스 밀러도 질문을 던졌습니다. 장외 교수님, 로렌스 교수님이 지적한 대로 한글의 자음이 발음 기관을 본뜬 것이라는 설명은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런 독창적인 원리가 명나라 학자들에게서 나왔다면 왜 중국 내 다른 문자에서는 이런 원리가 발견되지 않는 걸까요? 장외인은 더욱 불안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건 명나라 학자들이 특별히 조선을 위해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장외의 대답은 점점 더 모호해졌고 청중들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드디어 프린스턴 대학교의 다니엘 브라운이 결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로렌스 교수님의 발표를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장외 교수님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였던 것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의 독자적 창제설은 훨씬 더 많은 역사적, 과학적 증거에 의해 지지되고 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저희 언어학계는 좀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새로운 주장을 검증했어야 했습니다. 다니엘 브라운의 발언에 많은 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박수까지 쳤습니다. 장외인은 완전히 고립된 표정이 되었습니다. 마치 3개월 전 제가 느꼈던 것과 똑같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사회자가 나서서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토론은 매우 값진 학문적 교류였습니다. 로렌스 교수님의 증거 제시와 장외이 교수님의 이론 모두 동아시아 문자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거를 검증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자의 중립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이미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심포지엄이 마무리되고 많은 학자들이 저에게 다가와 질문과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장회인은 서둘러 짐을 챙겨 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심포지엄 조직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어제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위원회는 한글이 15세기 조선의 세종대왕이 주도하여 독자적으로 창제한 문자체계라는 기존 학설을 재확인합니다. 장회의 교수의 주장은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국제 언론들도 이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중국 기원설, 증거 부족으로 기각, 하버드 학자, 한글의 독자적 창제 증명 같은 헤드라인이 신문과 온라인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CNN에서 저에게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때 저는 기쁨과 홀가분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로렌스 교수님, 장의 교수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이렇게 노력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만든 가장 과학적이고 혁신적인 문자 체계 중 하나로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조선의 문화적 자산을 대표하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역사적 진실을 바로잡는 것은 학자로서 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베이징 대학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웨이 교수가 학문적 사기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장웨이가 당시에 공개한 명나라 문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고 증거로 보여줬던 사진은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장웨이는 학교에서 임시해직되었고 국제학계에서도 퇴출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보스턴 심포지엄에서의 그 치욕스러운 경험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때로는 혼자 서서 진실을 외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나 동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닌 한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가 담긴 소중한 유산입니다. 특히 한글과 같이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 체계는 인류의 자산으로서 그 가치가 온전히 인정받아야 합니다. 제 연구실 벽에는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의 한 구절이 한글과 영어로 함께 적혀 있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펴지 못한다. 세종대왕의 이 애민정신이 담긴 문장을 볼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학자로서의 사명감을 되새깁니다. 진실을 추구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학문의 본질이니까요. 여러분은 어쩔 때 한글이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